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귀농을 선언했어요. 도심의 아파트에 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저에겐 황당 그 자체의 소리였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귀농? 솔직히 당신도 지치지 않아? 맨날 속쓰리다면서 웬 커피야? 공복이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피곤하니까 그렇지. 커피라도 마셔야 잠이 깨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살자, 응? 남편에게는 고향 땅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동생이 혼자 농사를 짓고 있었죠. 남편 몫의 땅까지 시동생이 관리할 겸 농사를 지었다 보니 매번 농작물이 우리 집으로 배송됐어요. 덕분에 신선한 농작물을 자주 선물 받았지만 그 농작물로 뭘 해먹을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저에게 도시의 삶은 익숙하지만 늘 피곤한 삶이었어요. 저는 태생이 도시 출신이었다 보니 이건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나 남편에게 도시는 성인이 되어 날아든 낯선 삶이었나 봐요. 도시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가자 남편의 시선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물론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죠. 나는 못 가.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무튼 싫어. 그럼 나만 가라고? 정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내가 주말에 한 번씩 가면 되잖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이 저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여보, 서찬이가 국가기술처에서 주는 젊은 농업인상 받았잖아. 알지? 그래. 도련님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농사를 배웠잖아.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지. 동생이 이미 다 해놓은 거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땅을 일궈서 시작하면 답이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던 땅에 동생이 이미 잘 짓고 있는 농사에 우리 손만 보태는 거라니까. 아, 몰라. 가서 농사 지으면 매일 햇빛 아래 살면서 얼굴에 김이 잔뜩 낀 채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내가 매일 선크림 발라줄게. 수시로 발라줄게. 내가 손이 없어? 선크림 내가 바르면 되거든? 당신이 좋아하는 그 비싼 선크림 내가 다 사다 줄게. 서찬이 말이 내가 벌던 연봉보다 훨씬 더 번대. 그 정도라고? 솔직히 내가 다 아는 거지. 당신이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결국 남편의 말에 속는 셈 치고 귀농을 결정했어요. 시부모님이 쓰시던 집은 도련님이 쓰던 중이라 우리는 그 근처에 내놓은 전원주택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진짜 코끝이 다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원주택이 완전 새 집이더라고요. 도련님이 알아보고 매매를 도와준 집이었는데 남편 말이 2년 전에 젊은 부부가 귀농하려고 지었다가 1년도 못 살고 가는 바람에 매매로 나온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에 더 좌절했었잖아요. 그것 봐. 젊은 사람들도 귀농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잖아. 우리는 거기가 고향이잖아. 나는 아니거든. 처음에는 내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농사 짓는데 아내가 할 일이 없을 리가요. 이제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때는 선크림 잘 바르고 책 넓은 모자 쓰고 다니면서 간간히 남편 일이나 도울 줄 알았죠. 막상 농사를 돕다 보니 작물이 크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니 더 정성껏 기르게 되기도 했고요. 시골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도시에서 태어나 사는 내내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게 제 체질인 줄 알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니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신기하다 싶었죠. 자연과 함께 살아서인지 도시에서 달고 살던 두통도 없어지고 시동생 농사를 도우며 시작했다 보니 시작부터 도시에서 버는 만큼은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의 선택을 따른 게 후회되지는 않더라고요. 시골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면서는 넉살도 좀 생겨서
이 집 저 집에서 반찬도 잘 얻어다 먹었고요. 뭐라도 나눠서 먹는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제 성격 자체도 점점 더 사교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골에서는 서로 도울 일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마음을 열고 돕고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시동생이 큰 도움이 됐죠. 애초에 고향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던 시동생이 그 모든 만남을 주선해 줬거든요. 우리 시동생은 정말 인품도 좋고 마음씨도 넉넉했어요. 도시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시골 토박이 그 자체였죠. 재차 입을 삐죽 내민 채 시골에 도착했을 때 우리 시동생이 저한테 꽃다발을 안겨주지 뭐예요? 형수님, 잘 오셨어요. 지금은 낯설어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시내에 새로 생긴 꽃집에서 사온 건데 그 아가씨도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시다 보면 도시에서 와서 책방 연 사람도 있고 은근히 도시 출신들 많아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농사일은 저랑 형이 다 할 테니까 형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서라도 있으면 같이 어울려 놀 텐데. 그러자 시동생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긴 한데요.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꽃집 아가씨는 어떤데요? 애인 있대요. 그러면서 시무룩해지는 시동생을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두 팔을 걷어붙여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시동생 말처럼 그냥 놀면서 살지 못했다 보니 소개팅에만 신경을 쓸 순 없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다 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줄 만한 아가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친구인데? 귀촌이 꿈이네 야. 괜찮지 않아? 진짜 귀촌이 꿈이라고? 응, 우리 회사 신입인데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것 같다는데 사실 기억이 잘은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는 시골 가서 사는 게 꿈이라길래 내가 내 친구 시동생이 너랑 나이가 비슷한 부자 농부인데 한번 만나보겠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신나서 시동생에게 말했더니 시동생이 또 얼굴이 벌개져서는 웃더라고요. 저야 좋죠. 근데 지금은 도시 사는 아가씨가 저랑 연애하려고 할까요? 뭐 어때요? 요즘은 외국에 있어도 연애가 되는 시대인데 연락 자주 하고 주말에 한 번씩 보면 되지. 같이 서울에 살아도 다들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커플도 많아요. 그런가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보고 와요. 어쨌든 소개팅도 계속 해봐야 느는 거니까. 형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대충 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같은 직장 다니던 동료가 소개시켜주는 건데요. 뭘? 저는 우리 도련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고 별로면 빵 차고 와요. 아휴, 제 처지에 어떻게 빵 차버려요. 무조건 겸손하게 만나고 올게요. 그래도 소개팅을 해보겠다는 시동생 덕분에 소개팅은 성사됐어요. 소개팅 때 입을 옷만 같이 며칠을 골랐는지 몰라요. 시동생이 시골 사람이라 좀 투박해 보여도 부자 농부다 보니 차도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꽤 좋은 차도 있었고요. 가장 좋은 차를 끌고 서울로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귀엽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배웅을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착한 녀석이라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오늘은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소개팅하고 오면 그래도 기분 전환도 되고 좋잖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어? 시골 사는 농부라고 하니까 만나겠다는 사람이 없대. 젊고 성실하고 아주 착하다고 했어? 당연히 했지. 일단 시동생을 서울로 소개팅을 보내긴 했지만 솔직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특히 남편은 더 부정적인 편이었죠.
그날 밤 시동생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시동생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동생 표정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씻고 나오기에 밥을 차려줬는데 그 밥을 말없이 먹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 여자가 너 싫대? 싫으면 어때? 또 소개팅하면 되지. 형이랑 형수가 무조건 찾아줄게. 그런데 시동생이 말없이 몇 숟갈 더 뜨더니 더는 못 참겠는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마음에 든대. 네가? 응, 또 만나기로 했어. 남편과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제가 더 신이 나더라고요. 일단 거절을 안 당했다니 잘 됐다. 그래도 서울 여자라서 계속 만나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치지 말고 도련님한테 부담 주지 마. 알아, 나도 알지. 그래도 저 녀석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아서 그래. 그건 나도 그래. 좋은 여자 만나서 얼른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말동무도 하나 더 생기고 좋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결혼 생각 없다더니 알고 보니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였더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 응. 그때 우리 출하 마치고 술 한잔 할 때 너는 진짜 장가 생각이 없냐? 왜 찾아 나서질 않냐? 그러니까 찾아 나선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시골에 장가 못 간 남자들이 한둘인 줄 아느냐면서. 그러면서 나더러 형은 서울에서 결혼까지 해서 온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그런 녀석이 자기가 좋다는 여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게. 그런 속도 모르고 소개팅만 주구장창 해주려고 했었네. 그래도 당신이 소개팅해준 덕에 애가 웃잖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오래지 않아 일어났어요. 시동생이 한 번씩 서울에 가는 것 같더니 그 여자랑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이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죠? 결혼을 하겠다고요?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확신이 들어서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알고 보니 그 예비동서가 고아였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도 가고 어엿한 직장에 취업도 한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 꿈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하고 신혼집은 여기로 온대요. 회사 그만두고. 그러면서 시동생이 얼굴을 붉히며 행복해하는데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면 우리 도련님이랑 잘 맞겠네요. 우리 남편도 좀 빠른 거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의 선택을 축복하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농사로 바쁜 도련님 대신 제가 서울로 오가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비 동서와도 만나게 됐죠. 형님,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일단 결혼식부터 준비부터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 괜찮아. 조만간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 같이 인사하자. 우리 신랑도 동서를 엄청나게 궁금해해. 갑자기 자리가 빈 결혼식장을 잡게 되면서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실제로 만나보니 동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어요. 우리 시동생이 맘고생 많이 하더니 결국 좋은 혼처를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남은 건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시동생이 결혼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뭐라도 더 도우려고 했죠. 그래서 결혼식 하루 전에는 시동생 먼저 결혼식이 열릴 호텔에서 묵게 하고 우리 부부가 남은 농사일을 마저 하고 당일에 출발하기로 했죠. 가면서도 걱정이 돼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네요. 서방님 동서랑 만나셨어요? 형수님, 지금 1시간마다 전화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안 일어났을까봐 그러죠. 이 사람이랑 똑같으시네요. 이 사람이 30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 바람에 벌써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도 토요일이라 차 막힐 것 같아서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내려서는 택시 타세요. 보니까 길이 복잡해요. 알겠어요. 남편과 제가 혼주다 보니
최대한 일찍 도착하려고 서둘렀어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예식장으로 출발했죠. 그나저나 이 청첩장은 봐도 봐도 예쁘네. 제가 남편과 시동생의 청첩장에 대해 말하고 있자 택시기사님도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누구 결혼인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도련님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성실하게 사는 청년인데 이제야 좋은 혼처를 만났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마침 차가 신호에 멈춘 김에 청첩장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청첩장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신부 얼굴이 낯이 익네요. 네? 혹시 저희 동서랑 아세요? 설마. 택시기사님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건지 청첩장 속 동서의 사진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네요. 택시기사님은 예비동서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셨고 남편과 저는 화들짝 놀라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보, 얼른 가자. 그러니까 결혼식 시작되기 전에 얼른 가야겠어. 우리 부부는 호텔로 뛰어들어갔어요. 급히 신부 대기실로 갔더니 동서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형님, 제가 혹시 몰라서 형님도 메이크업 신청해줬는데 같이 받으실래요? 동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오다가 동서를 안다는 분을 만났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택시에서 우리가 청첩장을 보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궁금해하셔서 청첩장을 보여드렸는데 동서를 딱 알아보시더라고. 택시 기사님이요? 우리도 놀라서 달려오는 길이야. 결혼식 전에 알았으면 해서. 그분이 누군데요? 그때였어요. 택시기사님이 멍한 얼굴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셨죠. 동서가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혹시 저분이세요? 담담한 동서와 달리 택시기사님은 눈물을 쏟으셨어요. 난 모르겠어.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동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눈치였어요. 서방님 말씀으로는 초등학교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저의 예상과 달리 동서는 그 기사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사님, 아무래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나가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기억 못하겠어요? 순간 동서가 놀란 눈으로 기사님을 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너 엄마는 기억하지? 기사님이 동서 어머니의 성함을 말하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정말 내가 기억 안 나? 네 엄마랑 비록 이혼은 했지만 네가 기억할 나이만큼은 함께 살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때 동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고아원에 불이 난 적 있어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는 다들 괜찮은 거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고아원 선생님들께 말한 적도 있는데 다들 너무 놀라서 그럴 거라고 했어요. 좀 지나면 다 기억이 날 거라고요. 근데 고아원을 나온 뒤에도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가르쳐준 엄마 이름도 메모를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다예요. 택시기사님이 놀라서 동서를 붙들었어요. 너 괜찮은 거야? 그때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큰 굉음 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요. 동서가 택시기사님을 빤히 보면서 물었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얼굴이 붕어빵이었어. 할머니요? 근데 그 얼굴이 그대로야. 청첩장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어머니가 환생해서 결혼이라도 하는 줄 알았거든. 할머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택시기사님이 바로 휴대폰에 있던 자기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동서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친자 검사를 안 해도 그냥 친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친자 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 시동생도 놀란 얼굴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형수님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이분은 누구시고? 시동생이 택시기사님을 가리키더라고요. 도련님 일단 오세요. 지금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네요. 예? 동서는 택시기사님께 집중하느라 자기 예비 신랑이 온 건 신경도 못 쓰더라고요. 두 분은 왜 이혼하신 건데요? 자주 싸웠어. 그러다 보니 네 엄마가 나랑 못 살겠다고 했고 네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말자고 싹싹 빌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이혼하고 나중에 알게 됐지. 그 여자한테, 아니, 네 엄마한테 딴 남자가 있었더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널 고아원에 보냈을 리가 없잖니. 그런데도 엄마가 저를 키웠던 거예요? 원래는 내가 키웠었어. 네 엄마가 이혼하면서 널 안 키우겠다고 했었거든. 이런 말이 상처가 될 건 알지만 네가 기억을 못한다니 해주는 말이야. 네 엄마는 처음부터 널 키울 생각이 없었어. 근데 왜 맡기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고아원에... 내가 돈 벌러 사우디에 갔었거든. 사우디 가서야 알게 됐어. 네 엄마가 사실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급히 네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너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혼한 사이에 남자가 있냐 없냐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너만 부탁했어. 사우디 일만 마치면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더 봐달라고. 알겠다고 하더라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면서. 그런데 내가 돌아왔을 때 네 엄마는 세상에 없었어. 네? 아닌데 엄마가 저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어요. 나한테 거짓말 했던 거지. 네 양육비를 한 달치라도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너는 벌써 고아원에 맡겼던 거야.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 애엄마가 남자한테 미쳐서 애를 고아원에 보내고 야반도주했다고. 그런데 고아원에서 널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일단 네 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글쎄 그 남자랑 야반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네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네 기억이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랑, 아니 나랑 재밌는데도 많이 다녔거든. 얘기를 듣자 하니 동서의 기억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죠. 저기, 그럼 일단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거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혼한다는 거죠. 바로 몇 시간 뒤에. 동서도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을 봤어요. 시동생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넋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형님, 결혼식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이분이 제 아버지시면 저 이대로 결혼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조금만 미루면 안 돼? 근데 자기야, 지금 결혼 미루면 식장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드디어 자기 가정을 꾸린다며 좋아하던 시동생의 표정을 봤었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결혼 미루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건데 친아버지실지도 모를 분을 빼놓고 결혼할 순 없죠. 자기야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러더니 시동생이 택시기사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일단 친자검사가 맞으면 그때 합시다. 친자검사도 아니고 이 사람 병원에 가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도 검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도련님, 좋은 생각이에요. 결혼 미루는 김에 검진도 좀 받고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도 받고
하염없이 울던 동서가 눈물을 닦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객분들 다 오고 계실 텐데. 우리 지금은 동서가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찾으면 경사잖아. 그 길로 우리는 바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부득이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는 연락도 돌렸어요. 아직 결혼식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식장에 도착한 하객이 그나마 없다는 게 다행이었죠. 동서는 검진 결과 기억 상실이었어요. 주치의의 소견은 화재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 상실이 일어났다는 건데 여기에 고아원에 버려진 충격도 한몫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검진 결과를 듣고 시동생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만 서둘렀던 건가 싶어 미안하네요.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서두른 거잖아요. 갑자기 펑크난 자리에 맞춰서 결혼 준비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준비했으면 결혼식도 취소할 필요 없었을 텐데. 형수님께 가장 죄송해요. 형수님이 애 많이 써주셨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렇게 치면 서울에 있었던 동서가 고생은 가장 많이 했죠. 형수님, 혹시라도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후회는 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혼식까지 미뤘는데. 시동생은 행여나 그분이 동서의 친아버지가 아닐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 다행히 그분은 동서의 친아버지가 맞았죠. 형님, 저 형님한테 가장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분 저희 아버지 맞대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왜 도련님한테 먼저 연락해야지. 그 사람한테도 지금 하려고요. 사실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뭔데? 아빠가 검사 결과 받아보시더니 형님 댁에 가보고 싶다고 하세요. 인사도 드릴 겸 이제라도 상견례 대신 한번 찾아뵙겠다고요. 지난번에는 동서가 왔잖아. 이번엔 우리가 서울로 가야지. 제가 가서 살게 될 곳을 보고 싶으신 것도 같아서요. 아, 그래? 그럼 우리야 좋지. 사실 우리는 농사 때문에 자리 비우는 게 부담이거든. 형님 죄송해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 주신 건데. 아버님을 찾았잖아.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진짜 신기한 인연이다. 만약 우리가 그 택시에 안 탔으면 재수 씨는 아버지를 못 찾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동서는 기억이 없어서 아버지가 계셨는지도 기억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나저나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겠네. 드디어 상견례를 하네.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겠다. 나 벌써 시골 사람 다 된 것 같아. 우리 집으로 사돈어른이 오신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음식을 해다 줬어요. 우리 집 씨암탉을 잡았어. 상에 올려. 어휴 언니 이 귀한 걸. 귀한 게 문제야. 현철이 내서 전복 좀 가져온다니까 그것도 올리고. 전복이요? 사돈어른이 상을 보시더니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보면 잔치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잔치이긴 한데 동네 분들이 다 보태주셨어요. 동서 어서 와. 아버님 모시고 오느라 고생했지? 형님 이렇게 준비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일찍 와서 도울 걸 그랬어요. 돕긴 뭘 도와. 얼마 만에 만난 아버지인데 결혼 전에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내. 동네 사람들도 궁금한지 우리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인사도 드렸어요. 곧 동네 주민들 사이니 미리 인사해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아버지를 못 뵀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해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하객분들께 민폐를 끼쳤네요. 괜찮다고 했잖아. 동서랑 사돈어른만 생각해. 문제는 다시 식장을 잡으려고 보니까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전처럼 갑자기 비는 자리가 또 생기지 않을까? 호텔은 다시 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로 친자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시고 결혼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네가 기억이 없으니까 아빠라고 우길 수도 없고 내가 그때 사우디를 가지 말았어야 했나 봐.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그때 안 갔으면 우리 딸이 엄마 손에서 클 일도 없었고 고아원에 버려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지금은 기억도 없어서 상처도 없어요. 기억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잖아. 차라리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만나고 나니 기억이 없는 게 답답해. 근데도 아빠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느껴져? 네, 나를 보는 눈빛이 아빠 같아. 나는 이런 눈빛을 우리 신랑한테 처음 느꼈었거든. 사돈어른이 우리 시동생을 애틋하게 보시더라고요. 고마워. 고아인 줄 알고 자란 내 딸을 성심껏 사랑해줘서.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했죠. 딱 봤는데 너무 도시 아가씨 같은 거예요. 맞다. 우리 도련님 지금껏 소개팅 얘기도 제대로 해준 적 없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들려줘요.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또 그러다가 행여나 내가 차이면 창피하니까 말 못했죠. 그래서 첫눈에 반한 게 도련님이었어요? 형님 아니에요. 저도 첫눈에 반했어요. 사람이 어찌나 순박하고 순수하던지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정말? 서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첫눈에 반한 게 맞아요. 첫인상은 서울 깍쟁이 아가씨 같았는데 첫인사 나누자마자 사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릴 때 살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서 첫 만남에서 바로 자기가 사실 부모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아원에 살았다고요. 처음부터 얘기했었구나. 사실은 그래서 처음 만나고 와서 형이랑 형수님께 바로 무슨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또 형수님이나 형이 그 점을 마음에 걸려할까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 안 하고 제가 더 만나본 거예요. 형이랑 형수님이 걱정할 사람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확신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뭐? 두 번째 만남에서 자기가 나한테 되게 발라줬던 거 기억나? 그거. 그 얘기는 또 왜 해?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데. 동서 민망하다니 왜? 아니, 남편이 훨씬 잘하는 일을 제가 해준다고 나섰던 거예요. 제 눈에는 이 사람 손이 하도 거칠어 보여서 핸드크림을 잔뜩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내가 발라줄 테니까 먹기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다 자기가 해주겠다면서 너무 손쉽게 대게를 발라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시골 출신이라 한 번씩 먹으니까 나 생각해서 발라준다는데 성의를 봐서 기다렸지. 근데 옷을 다 버리겠더라고. 우리 동서가 진짜 내숭도 없고 너무 따뜻했네. 우리 도련님이 반할만 하다. 근데 사돈 어르신, 동서가 시골에 와서 사는 건 괜찮으세요? 본인은 좋다고 했다던데 내심 걱정되실 것 같아서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딸 기억이 맞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산 적이 있어요. 아이 낳고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엔 냄새가. 제가 겨우 와서 애 기저귀 갈아주고 울다 지친 애 입에 젖병 물려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러다가는 애 잡겠다 싶어서 본가에 맡긴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시골 기억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3년은 우리 본가에서 살다 왔으니까. 어쩐지 나는 그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서 내가 처음부터 고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고아 아니었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그럼 혹시 그때부터 다른 남자 만났던 건 아니에요? 사돈어른이 잠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앞에 있는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사실 우리 딸 처음 본 날 엄마가 바람났다는 얘기를 괜히 했나 싶더라고. 널 찾은 기쁨과 함께
네 엄마에 대한 화가 치솟아서 나도 모르게 한 소리인데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지. 네가 상처받았을 것 같았어. 아빠한테 더 상처였겠지.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 언제부터였는지. 근데 그 상대가 동창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오래된 사이일 수도 있었겠지. 아빠는 날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이제 저도 어른이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내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거짓말을 하고 자식을 고아원에 버렸나 해서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일까봐 긴장하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텐데 나도 그런 엄마의 딸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안 살려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더 처절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꿀밤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에휴, 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동서가 어떻게 엄마랑 같은 사람일 수 있어? 절대 아니야. 그 엄마가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동서는 사돈어른이 키우셨고 그 손을 떠나서 고아원에 맡겨졌던 거야.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으면서 무슨 엄마를 닮아. 그럴까요? 그럼 동서는 딱 봐도 서던어른 같아. 저 닮는다고 뭐 좋을 건 없지만 솔직히 나 같긴 해. 엄마랑은 딴판이야. 그러자 시동생도 끼어들더라고요. 자기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행여 그렇다고 해도 내가 꼭 붙잡을게. 정말? 나 절대 놓으면 안 돼. 혼을 내서라도 데리고 살아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갑자기 둘이서 애틋하게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동생한테 저런 표정이 다 있나 싶기도 했고요. 애정행각은 둘이 있을 때 해. 어머 형님 죄송해요. 동서는 어차피 우리 품을 못 벗어나. 여기 이촌 동네 생활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아? 사방이 CCTV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결혼식 어떻게 진행할지나 논의하자. 이렇게 식장이 없으면 내년에나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초대했던 하객들이 파혼이냐고 하도 물어봐서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음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형수님, 그래서 저랑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있긴 한데. 뭔데요? 결혼식을 꼭 서울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아요? 형님, 저 서울에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교회에서 결혼식 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꼭 예식장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식장이 아니라고? 네, 형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동서랑 시동생이 찾아온 결혼식 장소는 꽤 로맨틱했어요. 어머, 이게 어디야? 카페인데요.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주말에는 예식 장소로 대여도 해주더라고요. 카페 정원도 너무 예뻐서 야외에서 예식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저 뒤로 강이 보이네. 너무 예쁘다. 근데 실외에서 예식을 올리면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온다던데? 형님,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호텔 예식을 당일에 취소하는 바람에 돈을 날렸지만 이참에 좀 다른 식의 결혼식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동네를 들어보니 서울이랑 우리 살던 시골 동네에 딱 중간 정도 되겠더라고요. 하긴 이번에 식 취소되는 바람에 전에는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안 올 수도 있어. 어차피 그럴 거면 둘이 좋은 데서 해.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사돈어른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와서 무슨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지요. 아, 그리고 이거. 사돈어른이 돈 봉투를 꺼내놓으셨어요. 지난번 예식장 비용. 그거 내가 줄게. 아빠가? 아니야, 아빠. 우리 그냥 그만큼 경비를 줄여서 진행하는 거로 결정했어. 이 돈 없어도 돼. 그래요, 사돈어른. 택시 운전하셔서 열심히 버신 돈일 텐데요. 그 돈을 우리 딸 안 주면 누굴 주겠어요? 사실 이 돈은 제가 우리 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적금 넣어 모은 돈이에요.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는데
평생 못 이룰 꿈이 될 줄 알았거든요. 꿈을 이룬 게 얼만데요. 그럴 거면 동서가 받는 게 맞겠네. 아빠. 받아. 결혼해 보태. 근데 뭐 우리 사위가 돈은 충분히 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은 돈 걱정은 없겠다 싶긴 하네.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신랑 부자 농부더라고요. 어머, 동서. 소개팅 받을 때 부자 농부라는 얘기 못 들었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귀담아 듣질 않았나 봐요. 사돈어른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도련님이 알려드렸어요? 아, 예. 제가 우리 딸 친아빠로 나오자마자 저한테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더니 주말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껏 모은 돈이랑 재산 목록을 쭉 나열하더니 일단 돈 걱정은 절대 안 하고 살게 하겠다. 그리고 아내는 시골로 와도 절대 농사일 안 해도 된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면 된다. 우리 형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던데요. 저는 장난스러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기는 망설일 때 우리 도련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네요. 다른 말은 다 사실인데 농사 지을 거 없이 저랑 놀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막상 시골 와서 남편이 농사 짓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고생하니까 아내로서 안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도와야죠. 남편이 이렇게 기반 잘 닦아놓고 일하는데 안 사람이 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딸이 그런 애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더라고요. 저 진짜 그럴 거예요. 아, 형수님도 형이 농사 안 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진짜 남편들 일 안 도와주고 놀러 다니고 시내에서 좋아하는 가게 차려도 돼요? 아, 형수님, 왜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책도 좋아하고 문화 활동도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내세요. 농사는 저랑 형이랑 다 할게요. 형, 그렇지? 그럼 나도 어깨 아파하고 팔 아파하는 네 형수한테 일 그만해도 된다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재수씨 들어오면 이참에 둘이 몸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형님 가능할까요? 잘도 가능하겠다. 그래도 우리 같이 취미 생활은 하나씩 하자. 사실 우리 동네 사람 중에는 같은 취미 생활할 사람은 없거든. 저는 너무 좋아요. 형님이랑 같이 일도 하고 한 번씩 나가서 취미 생활도 하고 우리 넷이 같이 할 시간은 없을까요? 우리 예비 신랑 말로는 시간이 잘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쓸 게 워낙 많아서. 그러면서 저더러 전화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자기는 바랄 게 없대요. 그래도 한 번씩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시간 정도는 돼. 저는 부부 동반 여행 가는 것도 꿈꿨는데. 알겠어. 형이랑 나랑 어떻게든 시간 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도 가자. 어때, 형? 우리 둘 다 자리 비우는 게 가능할까? 농사 얘기가 나오니 남편들이 너무 진지해져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결국 시동생 부부의 결혼식은 외곽에 있는 강이 보이는 카페로 결정됐어요. 동서랑 같이 계약도 할 겸 보러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동서, 여기서 결혼하면 꼭 한 편의 영화 같을 것 같아. 형님,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지. 나 완전 서울 토박이야. 쉬는 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시골 안악 다 됐지 뭐. 찾아보니까 시내에 영화관도 있고 카페도 있던데요. 맞아. 이제 동서 있으니까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형님, 우리 시간 없어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셔요. 상상만 해도 좋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 좋은데 그런 취미들이 없으셔. 다 돈 아깝다고 해. 우리 둘이 해요 이제. 동서랑 결혼식 장소를 계약한 뒤 그 카페에서 커피랑 빵도 먹었어요. 아버님과는 자주 연락해? 그럼요. 아침에도 했어요. 계약하러 간다고 했더니 택시로 태워주신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형님이 차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럼 우리 태워다 주시면 영어 못하실 거 아니야. 덕분에 도련님한테 가장 비싼 차 빌려왔잖아. 평소에는 잘 안 빌려줘요? 언제든 갖다 쓰라고 하는데 나도 차 있으니까. 근데 동서랑 간다고 하니까 꼭 그 차 가져가라고 하더라.
동서가 이 차 좋아한다고. 승차감이 좋다고 했더니 제가 그 차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던 건데. 우리 도련님이 순진해서 그래. 시골에 살다 보니 연애도 거의 못 해보고 살았더라고. 농사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일에만 매진한 것도 있었다고 하고. 덕분에 제가 행운을 붙잡았네요. 우리 도련님이 동서한테 행운아야? 그럼요. 사실 저 소개팅 꽤 해봤거든요. 워낙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하는 걸 주변에서 워낙 잘 알아서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우리 신랑 만나기 전까지 소개팅 꽤 했어. 정말요? 아주버니도 아세요? 잘 몰라. 그러니까 동서도 굳이 말하지 마. 말한다고 마음이 바뀔 형제는 아니지만 여자들끼리의 비밀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형님은 아주버니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우직해 보였어. 아, 맞다. 도련님한테 느껴지는 순수한 느낌도 있었고 덩치는 좀 큰데 사람이 우직하고 순수하니까 한 마리의 곰 같기도 한 게. 진짜 아주버니는 풍채가 좋으시더라고요. 농사 지으면서 살 많이 빠진 거야. 어머, 그럼 진짜 곰 같았을 것도 같아요. 키도 크셔서. 정말 그랬어. 그럼 동서는 우리 도련님 어디가 좋았어? 우리 예비 신랑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자마자 나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 싶었죠. 동서 멋있다. 나보다 한 발 더 앞서가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서 더 오래 고민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정말? 어쩐지. 우리 도련님 성격에 뭘 서두르는 타입이 아닌데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결혼한다길래 신기하다 했어. 제가 하자고 했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처음 동서 만나고 온 날부터 이미 빠져 있었거든. 동서가 먼저 말해줘서 더 좋았을지도 몰라. 동서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시동생에게 연락했더니 한달음에 달려오더라고요. 저기 왔어? 나 회사 간뒀잖아. 그래서 형님 댁에서 자려고. 아, 형수님 댁에서? 우리 집도 방 많은데. 아하, 도련님,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녀가. 형수님, 그게 아니라요. 방이 남으니까 이 사람이 또 집 인테리어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살 집에서 지내보는 것도. 당황하는 도련님이 귀여워서 웃음 참느라 혼났잖아요. 제가 좀 눈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시동생 집에서 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예비동서가 알아서 하게 둬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결혼까지 시간이 오래 남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며칠씩 동네에 머물면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 시동생이랑 동서 둘 다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했죠. 그렇게 집 리모델링이 끝나가던 즈음 타이밍 좋게 결혼식 날이 왔어요. 혼주석에 바깥사돈 어른이 앉아 계시는데 비로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동서랑 사돈어른 둘 다 참 많이 울었어요. 부녀 상봉 후 동서가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주 지역이 멀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후 동서와 시동생이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랑 남편은 사돈어른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우리 부부가 고민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사돈어른, 혹시 귀촌은 별로세요? 예? 귀촌이요? 저희 농사일이 바빠서 사실 사돈어른이 가까이 사시면서 조금씩 일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따님이랑 만나자마자 헤어져 사시는 게 마음에 안 좋아서요. 근데 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이미 동생이랑 다 얘기 끝났어요. 제가 동생이랑 일을 해보니 제 동생은 가까운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야 그렇게만 된다면 소원이 없죠. 우리 딸 가까이에서 사는 게 제 소원이니까요. 저랑 남편은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럼 귀촌 준비하시죠. 우리 다 같이 살아요. 같은 동네에서. 우리 부부는 사돈어르신이 사실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동생이 신혼여행 가면서 이미 다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동서가 보고 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면서요. 동서는 결혼 후에도 트라우마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기억이 아직 돌아오진 않네요.
그래도 아버지랑 가까이 사니 참 좋은가 봐요. 동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꼭 제 여동생 같고 제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돈 어르신까지 우리 동네로 오면서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농업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사니까 참 좋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나누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많이 사라지고요. 앞으로도 서로를 보살피는 행복한 가족으로 잘 살아가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